가난하고 무식하다는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남편은 침묵했다. 몇 년 후 성공한 사업가로 뉴스에 등장한 내 얼굴을 보고 그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 내린 후였다. 이제 곧 시작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시청하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아이를 낳은 아랫배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내 몸은 깃털처럼 위태로웠다. 내 품에 안긴 두 작은 생명, 서준이와 서연이는 얇은 속삭이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오늘이어야 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아빠와 할머니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그런 행복한 날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내가 탄 택시가 서울 평창동의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은 나를 덮쳤다. 그 집은 지난 1년간 남편 민준과 결혼 생활을 하며 얹혀 살던 시댁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비상금으로 챙겨둔 얼마 안 되는 현금으로 요금을 치르자 내 심장을 빗게 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결혼할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빗방울의 가방은 속수무책으로 젖어갔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현관문이 열리고 그곳엔 팔짱을 낀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다. 두껍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마치 비싼 구두에 묻은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 남편 민준이 서 있었다. 내가 사랑했고 내 품에 안긴 아이들의 아버지인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긴 어쩐 일로 다시 왔니?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흐린 오후의 정적을 깼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준이와 서연이를 더욱 끌어안았다. 어머니, 병원에서 막 퇴원했어요. 이 아이들, 어머니 손주들이고 민준 씨 아이들이에요. 태어난 지 이제 겨우 이틀 됐어요. 손주,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메마르고 가시 돋친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여행 가방을 걷어차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었다. 너 같은 촌뜨기 여자 배에서 나온 손주는 필요 없어. 내 꼴을 좀 봐. 서영아, 넌 우리 집 가사도우미 딸이었을 뿐이야. 어쩌다 운 좋게 내 어리석은 아들을 꼬셨지.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애원했다. 민준 씨,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해요. 수술 자리가 아직 너무 아파요. 민준은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지만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 보였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만 만지작거렸다. 비겁함의 극치였다. 민준이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 마라. 박 여사가 다이아몬드 반지로 치장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잘 들어, 서영아. 우리 집안은 명망 있는 집안이야. 우리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우월한 유전자가 필요해. 너처럼 가난하고 무식한 여자의 피가 섞인 아이는 필요 없다고. 엄마가 무식하면 애들도 뭘 배우겠니? 너처럼 빌부터 살기나 하겠지. 내 그 멍청한 유전자가 우리 집안의 고귀한 피를 더럽힐 거야. 그 말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가난, 무식, 멍청함. 세 단어가 저주의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민준이 나를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허공으로 흩어졌다. 저것들 내다 버려. 당장 이혼해. 박 여사가 민준에게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차, 신용카드, 상속받을 재산까지 전부 빼앗을 줄 알아. 그 협박에 민준은 몸을 떨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작았지만 내 남은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에는 충분했다. 미안해, 서영아. 그냥 가줘. 난 고생하며 살 수 없어.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내줄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빗방울은 폭우가 되어 쏟아졌다. 마치 세상이 내 운명을 슬퍼하는 듯했다. 천둥이 치자품에 안긴 서연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고 곧이어 서준이도 울음을 터뜨렸다. 쌍둥이의 울음소리는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하지만 내 앞에 두 사람은 돌처럼 차가웠다. 저 시끄러운 것들 데리고 썩 꺼져. 당장. 박 여사가 경비원에게 나를 끌어내라고 손짓하며 소리쳤다.
사실은 마음씨 좋은 경비원 아저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부드럽게 나를 뒤로 이끌었다. 죄송합니다, 서영 씨. 사모님께서 더 화내시기 전에 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빗물이 내 몸과 아이들의 속삭이를 적셨다. 낡은 원피스 자락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몸을 돌려 따뜻하고 웅장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우 속에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둔 채 견고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제 나는 높다란 철문 밖에 홀로 서 있었다. 양옆에는 흠뻑 젖은 여행 가방뿐이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에 온몸이 떨렸다. 더 이상 아랫배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힘겹게 가방을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추위에 떠는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고급 주택단지 앞 아스팔트 길은 끝도 없이 길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오토바이 택시도 지나가는 버스도 없었다. 쉿,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쏟아지는 빗속에서 속삭였다. 내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과 뒤섞였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희는 그들이 멍청하다고 부르는 여자의 배에서 태어났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발은 까졌고 슬리퍼 한쪽은 끊어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 거다. 내가 죽으면 누가 서준이와 서연이를 지켜준단 말인가? 거센 비를 맞으며 산산조각난 내 마음속에 맹세가 새겨졌다. 그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버렸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나를 모욕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두고 봐, 민준 씨. 박 여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오늘 당신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지. 하지만 내 품에 안긴 이 생명을 창조하신 신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야. 더 이상 멍청한 서영이는 없을 거야. 당신들이 우러러봐야 할 만큼 높은 곳에 서 있을 테니. 다시 번개가 치며 창백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내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순진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영이는 죽었다. 남은 것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한 명의 엄마뿐이었다. 그날 밤 쫓겨난 후로 3개월이 지났다.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푹신한 침대도 따뜻한 식사가 차려진 식탁도 더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 변두리의 좁은 옥탑방뿐이었다. 오토바이 2대가 겨우 비켜갈 만큼 비좁은 골목에 자리한 곳이었다. 벽은 시멘트 블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양철 지붕은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팼다.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 그대로라 한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곳이 지금 나의 성이었다. 얼마 안 되는 저축과 결혼 반지를 판 돈으로 겨우 마련한 유일한 공간. 내가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매일 동트기 전 나는 알람 소리가 아닌 서준이나 서연이의 배고픈 울음소리나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다. 옷은 모두 헐렁해졌지만 나 자신을 돌볼 시간 따윈 없었다. 잠깐만 아가, 엄마가 분유 타줄게. 칭얼대는 서준이를 어루며 말했다. 내가 사는 분유는 시중에서 가장 싼 제품이었다. 그마저도 이틀은 더 먹이려고 물을 더 많이 타서 묽게 만들어야 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모유는 한 달 전에 이미 끊겼다. 영양가보다 물이 더 많은 젖병을 빠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아이들을 다시 재운 후 나는 쌍둥이를 옆집의 친절한 김 여사에게 맡겼다. 그녀 역시 나처럼 가난했지만 내가 주는 얼마 안 되는 돈, 때로는 김밥 한 줄에도 기꺼이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서영 씨, 일 조심해서 하고 밥 꼭 챙겨 먹어. 내가 떠날 때마다 김 여사는 당부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아침에는 옥탑방에서 꽤 먼 부촌의 가정집에서 빨래를 했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3Km를 걸어 다녔다. 시댁에서 고운 일만 하던 내 손은 이제 거칠고 갈라졌으며 독한 세제 때문에 자주 벗겨졌다. 첫 번째 일터의 젊은 안주인은 박 여사를 떠올리게 할 만큼 까다로웠다. 이봐요. 빨래 좀 깨끗하게 해요. 셔츠 기세. 아직 때가 묻어있잖아. 일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니 가난하게 살지. 그녀는 남편의 셔츠를 내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빨겠습니다. 빨리 해. 꾸물거리지 말고. 나 부녀회 모임 가야 하니까. 그녀가 다시 쏘아붙였다. 나는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있는 힘껏 셔츠를 문질렀다. 땀이 원피스를 적셨다.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있었더니 등이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지칠 때마다 서준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 돈이 필요했다. 기저귀를 사고 분유를 사고 월세를 내려면 이 돈이 꼭 필요했다. 점심때가 되어 두 집의 빨래를 마치고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장을 많이 본 아주머니들의 짐을 들어주는 일을 했다.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고 건장한 남자들과 경쟁해야 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연약한 어깨에 쌀가마니나 식용유 상자를 짊어져야 할 때도 많았다. 아가씨, 들 수 있겠어. 몸이 저렇게 작은데. 어느 날 쌀가게 주인이 물었다. 네, 아저씨.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10kg짜리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답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장 근처 낡은 상가 거리에 있는 헌책방을 지나게 되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날따라 이 영원 균일과 더미에 놓인 낡은 경제 잡지가 눈에 띄었다. 표지에는 창업으로 인생을 역전하라는 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여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식한 것, 멍청한 것. 나는 원피스 주머니를 더듬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번이 영원히 있었다. 달걀과 쌀을 사기에 빠듯한 돈이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나는 이 영원짜리 동전 2개를 내고 낡은 잡지를 샀다. 옥탑방에 돌아와 쌍둥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재운 뒤 나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5와트짜리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잡지를 펼쳤다. 한 글자 한 글자 개걸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나에게 맞은 마케팅, 브랜딩 같은 용어는 너무나 생소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깨달음이 왔다. 육체 노동만으로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평생 빨래하는 아줌마로 살아도 나는 여전히 가난할 것이다. 박 여사와 민준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내 아이들에게 괜찮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면 나는 똑똑해져야 했다. 지갑뿐만 아니라 머리도 채워야 했다. 그날 이후로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헌책을 샀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재봉틀 배우는 법, 기초 경영학 책 등 닥치는 대로 읽었다.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틈틈이 책을 읽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시장 근처 낡은 상가 지역에서 짐꾼 일을 찾고 있을 때였다. 한 할머니가 낡고 작은 가게의 셔터 문을 힘겹게 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추억 의상실이라는 간판은 기울어져 있었다. 망설일 것 없이 나는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할머니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남은 힘을 다해 뻑뻑한 셔터 문을 밀어 올렸다. 고맙다, 아가씨.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어서 어제는 직원이 월급을 못 준다고 그만뒀지 뭐야. 나는 가게 안을 엿보았다. 아름다운 옷감들이 가득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네킹들은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고 있었다. 가게에는 슬픔의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내 인생처럼. 할머니, 좋은 원단이 많네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구석에 있는 비단, 한복 옷감의 고운 빛깔에 시선이 꽂혔다. 이렇게 놔두기엔 아까운데요. 나중에 자신을 한 원장이라고 소개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좋으면 뭐하나. 아무도 사질 않는걸. 내 옷은 촌스럽다고들 해. 요즘 사람들은 싸구려 수입 옷만 좋아하잖아. 아마 다음 달에는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요 며칠 헌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가득 찬 내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마네킹에 입혀진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바느질은 꼼꼼했지만 깃 디자인이 너무 딱딱해서 옷이 낡아 보였다. 할머니, 나는 망설이며 말했다. 제가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 깃을 떼어내고 허리 부분에 적이 남은 천 조각으로 리본 장식을 달면 어떨까요? 제가 어제 잡지에서 본 것처럼 훨씬 현대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한 원장은 나를 쳐다보고 다시 원피스를 쳐다봤다.
이번에는 나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 낡은 원피스와 거친 손을 보았지만 아마도 내 눈 속의 불꽃도 보았을 것이다. 바느질 할 줄 아니? 그녀가 물었다. 아주 조금요. 어렸을 때 옆집 아주머니 단추 다는 걸 도와드린 적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빨리 배워요. 배우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너라.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볶음밥이 있는데 같이 먹자.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리본이 뭔지 보여주렴. 그날 오후 문 닫기 직전의 낡은 의상실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나는 이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년이 흘렀다. 낡은 원피스와 거친 손으로 추억 의상실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낡은 의상실은 나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그곳은 내가 단순한 재봉사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한 여성으로 성장한 곳이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하루하루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서준이와 서연이의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했다. 6시에는 옆 동네 어머니들이 함께 운영하는 저렴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을 떼어놓고 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일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서준아, 서연아, 말썽 피우지 말고 엄마 일하고 올게. 매일 아침 유일한 위안인 아이들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응, 엄마, 이따가 호떡 사와. 서연이가 웅얼거리며 말했다. 의상실에 도착하면 나는 곧장 옷감과 패턴 더미에 파묻혔다. 한 원장님은 평범한 의상실 주인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에는 꽤 유명한 디자이너였지만 가족의 비극과 세월의 무게에 열정을 잃었던 분이었다. 나의 서투르지만 넘치는 호기심이 그녀의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린 듯했다. 틀렸어, 서영아. 이 드레스 가슴 부분에 실을 너무 팽팽하게 당겼잖니. 한 원장님은 내 바느질을 꼼꼼히 살피며 엄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눈은 일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기억해, 옷은 제2의 피부와 같아. 입는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줘야지. 옥죄어서는 안 돼. 죄송합니다, 원장님. 다시 할게요. 나는 불평 없이 이 시간 동안 공들인 바느질을 바로 뜯어냈다. 한 원장님의 모든 꾸지람이 값비싼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원장님은 드레이핑, 패턴 제작, 복잡한 자수 기술 등 고급 재봉 기술뿐만 아니라 나를 학교에 보내주셨다. 그렇다. 학교였다. 넌 머리가 좋아. 서영아. 그 머리를 장 보는 데만 쓰기엔 아까워. 어느 날 그녀는 검정고시 안내문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봐. 고등학교 졸업장부터 따라. 그러고 나면 내가 야간 대학 등록금 대줄게. 경영학이든 디자인이든 네가 원하는 걸로. 나는 그날 울었다. 생판남이 나를 이토록 아껴준다는 사실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정작 내 가족은 나를 버렸는데 원장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지옥 같지만 아름다운 날들이 시작되었다. 낮은 의상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주문 제작 옷을 만들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자정이 넘어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를 했다. 하루에 고작 3시간을 잤다. 눈밑은 검게 변하고 몸은 더 말라갔지만 내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브랜딩, 타겟 고객, 색채 심리학을 배웠다. 패션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정체성이며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흐린 오후, 새로 들어온 두꺼운 옷감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트럭이 가게 앞길가에 멈춰섰다. 무거운 옷감을 어깨에 이고 힘겹게 버티고 서 있을 때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교통체증으로 천천히 내 옆을 지나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차 번호를 알았다. 민준의 차였다. 차창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민준이 옆자리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운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아름다웠다. 피부는 희고 매끄러웠고 머리는 완벽하게 드라이되어 있었으며 잡지에서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다. 자기야,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새 아내로군. 나는 땀 흘리는 이마와 낡은 청바지,
티셔츠 차림으로 더러운 옷감 뭉치를 든 채 길가에 얼어붙었다. 내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라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나는 길가의 수많은 초라한 사람들 중 하나,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질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였다. 두고 봐, 민준 씨. 나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옷감을 꽉 쥐었다. 지금은 실컷 웃어. 내 불을 즐기라고. 지금은 내가 길가에서 옷감을 나르고 있지만 언젠가 나는 뒷좌석에 앉을 거고 너는 내 차문을 열어주기 위해 애원하게 될 거야. 그 사건은 내 야망이라는 엔진에 새로운 연료를 부었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추억, 의상실을 위한 작은 컬렉션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한 원장님의 고전적인 스타일에 최신 트렌드에서 배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선하면서도 우아한 내 디자인을 좋아했다. 의상실의 매출은 서서히 올랐다. 한 원장님은 내가 만든 재무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서영아.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때는 그 말이 작별의 신호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3개월 후 비보가 날아들었다. 한 원장님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외로이 가신 그녀는 의상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내게 유산으로 남겼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 딸인 서영이에게 유언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한 원장님을 잃은 슬픔은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자 스승이었고 구원자였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내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서준이와 서연이가 있었다. 유산과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나는 큰 도박을 했다. 2주 동안 의상실 문을 닫았다. 내부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다. 칙칙한 벽은 깨끗하고 미니멀한 흰색으로 칠했고 조명은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스포트라이트로 바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게 이름을 바꿨다. 더 이상 추억, 의상실이 아니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우아한 금색 글씨로 서영모드, 셔영모드라는 간판이 걸렸다. 나는 사업 컨셉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가격을 심하게 깎는 시장 아주머니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외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커리어우먼, 여성 사업가, 젊은 사교계 명사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나는 대담하고 강렬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디자인이었다. 첫 론칭 행사는 조용했다. 단골 몇 명만이 찾아왔을 뿐이었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무 야심이 과했던 걸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돈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하지만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새로운 고객 중 한 명인 상냥한 젊은 여성, 지혜 씨가 내 디자인의 드레스 한 벌을 사갔다. 독특한 비대칭 컷의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영 씨. 바느질도 꼼꼼하고 몸에 딱 맞네요. 그녀가 칭찬했다. 알고 보니 지혜 씨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톱스타 디바의 개인 비서였다. 어느 날 밤, 디바는 갑작스럽게 시상식에 참석해야 했는데 유명 디자이너에게 맞춘 드레스가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황한 지혜 씨는 자기가 막 사온 서영 모드의 드레스를 디바에게 제안했다. 그날 밤, 디바는 내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그녀의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 드레스 디자이너 누구야? 심플한데 고급스러워. 디바 저 옷 입으니까 정말 우아해 보인다. 어느 브랜드지? 다음날 내 휴대폰은 불이 났다.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팔로워가 200명뿐이던 부티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하룻밤 사이에 5만 명으로 급증했다. 기자들이 서영 모드의 배우를 캐기 시작했다. 나는 벅찼지만 행복했다.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진 패션 디자인과를 갓 졸업한 젊은 재봉사 3명을 새로 고용했다.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와중에도 나는 엄마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주말은 온전히 서준이와 서연이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제 5살이 된 아이들은 똑똑하고 예민한 아이들로 자라났다. 엄마, 이 옷 엄마가 만든 거지.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서준이가 우리의 새 아파트 거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렇다. 우리는 좁은 옥탑방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응, 맞아 아들. 예뻐. 나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껴안으며 물었다. 응, 엄청 예뻐. 엄마 최고야. 서연이가 칭찬했다. 그러더니 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엄마, 우리가 부자 되면 아빠도 우리를 사랑해줄까? 그 순진한 질문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빠가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가, 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우린 행복할 수 있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건 나쁜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서준이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아이들은 나를 꼭 껴안았다. 아이들의 품은 나의 가장 강력한 유세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10층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부촌 어딘가에 민준과 박 여사의 집이 있을 것이다. 때를 기다려. 나는 밤바람에 속삭였다. 서영 모드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당신들이 피할 수 없을 만큼 이 이름을 크게 만들겠어. 어디서든 보고, 읽고,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나를 버린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야. 5년, 아이가 10대가 되거나 누군가의 운명이 시궁창에서 궁전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박 여사 집에 웅장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식당. 그날 아침 분위기는 암울했다. 예전 같은 웃음소리나 거만한 대화는 없었다. 고급 가구들은 여전했지만 관리가 소울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값비싼 그림 몇 점은 사라졌다. 민준과 그의 새 아내 벨라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잘못된 경영으로 불어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몰래 팔아치운 것이다. 민준은 식탁 끝에 앉아 멍한 눈으로 커피를 적고 있었다. 한때는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숱이 적어지고 옆머리에 희끗희끗 새치가 보였다. 40도 안 된 나이였지만 근심 걱정의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맞은편에는 박 여사가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월급을 줄 형편이 안 돼 이번 달에만 가사도우미 2명을 더 해고했다. 은행 대출은 언제 나오는 거니, 민준아? 박 여사가 침묵을 깨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벨라가 자꾸 새 차 사달라고 조르잖니. 걔 징징거리는 소리에 귀가 따가워 죽겠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행에서 거절했어요. 어머니. 담보로 잡힐 만한 게 더는 없대요. 우리 의류 공장, 경쟁에서 밀렸어요. 오랜 거래처들도 다 떠났고요. 다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박 여사가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 마누라, 벨라라는 애가 쇼핑만 하고 다닐 게 아니라 일이라도 좀 도왔으면 어디 덧나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거실에 있는 60인치 평면 TV에서 아침 경제 뉴스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앵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의 비즈니스 인물 코너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무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이룬 여성.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로 선정된 분입니다. 그녀의 패션 브랜드 서영 모드는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서영 대표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서영이라는 이름에 민준과 박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재빨리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면 속에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다. 상아색 블레이저 정장은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쌌고 위험 있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 얼굴 틀림없었다. 서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초라하고 그들 앞에서 늘 주눅 들어있던 서영이가 아니었다. 화면 속 여성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은 지성으로 빛났으며 말투는 세상에. 그녀는 명확한 발음으로 통찰력 있게 그리고 매우 매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TV 속 서영이 치명적으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서영 대표님, 진행자가 물었다.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가 정말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님 인생에서 지금처럼 성공하기까지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듣기로는 과거에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요. 식당에서 박 여사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쳤고 잔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아무도 깨진 유리 조각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서영의 대답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 서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렌즈를 꿰뚫고 집에 있는 민준과 박 여사의 영혼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처럼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요. 서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제가 버려졌을 때입니다. 저는 과거에 갓 태어난 쌍둥이를 품에 안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유전자가 멍청한 유전자라서 후손을 망칠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쩍 벌렸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하지만 서영은 단호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오히려 저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를 얕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버린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욕은 제게 연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배웠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증명해 보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그 여자가 이제 여러분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요. 진행자는 감명받은 듯 보였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듣기로는 쌍둥이들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네, 서준이와 서연이는 얼마 전에 전국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습니다. 서영은 자랑스럽게 대답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다. 그 아이들은 제 유전자가 실패한 유전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화면은 큰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6살배기 잘생긴 남자아이와 예쁜 여자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서영의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 저택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박 여사는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붉게 달아올랐다. 저 애들, 내 아이들이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대단하구나. 네, 아이들이라고. 박 여사가 쉿소리를 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서 놀라움은 순식간에 무서운 탐욕으로 바뀌었다. 민준아, 들었니? 사업이 아시아까지 진출했대. 저 애는 이제 부자야.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라고. 그래서요, 어머니, 이제 우릴 미워할 텐데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멍청한 놈. 박 여사가 식탁을 내리쳤다. 걔들은 내 손주들이야.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고. 우리에겐 걔들에 대한 권리가 있어. 네가 쌍둥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 아니면 적어도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돈이라도 받아낼 수 있단 말이다. 다시 그 애한테 접근해, 민준아. 쓸모없는 벨라는 버려버리고 서영이를 다시 되찾아와. 민주는 망설이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쌓여가는 빚과 눈부신 서영의 성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탐욕이 서서히 수치심을 집어삼켰다. 그 뉴스 방송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평소에는 비톡촉 전화만 오던 민준의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촉이 아닌 호기심 많은 사업 동료들의 전화였다. 어이, 김 사장. TV에 나온 그 사람 전 부인이라며. 와, 정말 대단하더군. 어떻게 그런 여자를 놓쳤나? 아깝네. 아까워. 한 동료가 전화로 비꼬았다. 민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한편 민준과 벨라의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이 성공한 전 부인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벨라는 매일같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뭐? 이제 그 가사도우미년이 돈 좀 벌었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벨라가 명품 가방을 던지며 소리쳤다. 말 조심해, 벨라. 그 사람은 내 아이들 엄마야. 처음으로 벨라에게 맞서는 민준이 소리쳤다.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과거 그는 더 아름답고 세련된 벨라를 위해 서영을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서영이 벨라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보였다. 서영에게는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아우라가 있었다. 반면 벨라는 돈만 쓸 줄 아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어머니의 성화와 눈앞에 닥친 경제적 파탄에 떠밀려 민주는 마침내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영 모두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민준아, 기억해라. 민준이 떠나기 전 박 여사가 당부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가. 꽃다발도 잊지 말고 필요하면 울어. 후회한다고 말해. 예전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그건 안 되겠다. 그냥 네가 철이 없었다고 해. 중요한 건 그 여자의 마음을 다시 얻거나 최소한 아이들에게 접근할 길을 트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그럴듯해 보이는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커다란 빨간 장미 꽃다발을 사서 서울 도심의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차를 몰았다. 한편 서영 모드 본사에서 나는 서울 패션위크에 선보일 디자인을 검토하느라 바빴다. 내 비서 니나가 약간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막무가내로 뵙겠다고 하시는데 대표님 남편이라고 니나가 망설이며 보고했다. 나는 스케치를 하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투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구나. 전 남편이겠지, 리나 씨. 나는 차분하게 정정했다. 들여보내줘요. 5분 후 내 사무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망설이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넓고 현대적이며 고급스러운 내 사무실을 보고 놀란 듯했다. 내 뒤에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마천루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커다란 대표이사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서영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는 장미 꽃다발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제 TV에서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 나는 꽃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저 다리를 꼬고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본론만 말해. 민준 씨, 무슨 일로 온 거지? 내 시간은 비싸. 내 권위적인 말투에 민준은 움찔하는 듯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한때는 나를 녹였던 그 미소가 이제는 처량해 보였다. 서영아, 사과하러 왔어. 정말이야. 그때 널 보낸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매일 후회했어. 난 깨달았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여자는 너뿐이었다는 걸. 벨라는 악녀야. 그 여자는 내 돈만 보고 결혼했어. 나는 작게 웃었다. 메마른 웃음이었다. 재미있네. 예전엔 내가 기생충이라고 빌부터 산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 아내가 그렇다고. 당신은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민준 씨, 항상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지.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내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서영아, 제발 두 번째 기회를 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에겐 아빠가 필요하잖아. 안 그래? 서준이랑 서연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다고. 나는 그가 내 손을 잡기 전에 거칠게 뿌리쳤다. 보고 싶다고? 지난 6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아이들을 찾아온 적 있어? 아이들 배고플 때 분유값으로 단돈 1,000원이라도 보낸 적 있냐고? 서연이가 고열로 아팠을 때, 내가 새벽 2시에 아이를 업고 보건소까지 걸어가야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냐고. 민준 씨, 내 고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어머니가 못 가게 했어. 서영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 엄마 치마폭 뒤에 숨는 건 그만둬. 나는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당신은 성인 남자야, 민준 씨. 그런데 용기는 개미 눈꽃만큼도 없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성공하고 내 아이들이 뛰어난 걸 보니까 갑자기 당신이 아빠라는 게 생각났나 보지? 당신은 아이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은 내 돈이 그리운 거야.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건방지게 굴지 마, 서영아. 어쨌든 내 피가 그 아이들 몸에 흐르고 있어. 법적으로 난 여전히 걔들 친아빠야. 내가 방해하면 양육권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나는 도전적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두 아이가 명랑하게 들어왔다. 엄마, 우리 왔어요. 서준이와 서연이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이들은 붉어진 얼굴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았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고 건강하고 잘생긴 쌍둥이의 모습에 눈이 빛났다.
서준아, 서연아, 이리 와. 아빠야. 민준이 일어서서 아이들을 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아이들은 그 품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의 얼굴은 나와 똑같이 차갑고 무표정했다. 서연이는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말투로 물었다. 아빠?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생일날 아빠는 왜 안 오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서준이가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빠인 척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엄마를 버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세게 민준을 후려쳤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팔은 허공에 허무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혔다는 것을. 과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잠겨버렸고 그 열쇠는 증오의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내 사무실을 감싼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빨려 나간 듯했다. 방금 전 서준이와 서연이의 입에서 나온 순수하지만 날카로운 말들은 여전히 허공에 맴돌았다. 그 말들은 아이들과 생물학적 아버지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넓은 심연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뻗었던 팔은 마치 조종하는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자신을 낯설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 아이를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리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경계심 섞인 호기심뿐이었다. 마치 잠재적으로 위험한 낯선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서준아, 서연아,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야, 아빠가 너희를 보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신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뒷걸음질쳐 내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내 다리 뒤로 몸의 절반을 숨기며 보호를 구했다.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서연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는 서서히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남자가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니나 씨, 잠깐 들어와요. 몇 초 후, 니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니나 씨, 서준이랑 서연이 좀 놀이방으로 데려가줘요.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원하는 거 사주고요. 엄마는 이 손님과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나는 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네, 대표님. 얘들아, 이모랑 밖에 나가서 놀까? 니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허락을 구하듯 잠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니나 이모랑 먼저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문이 닫히고 아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나의 평온한 가면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일어서서 용암도 얼릴 수 있을 만큼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쏘아보았다. 들었어, 민준 씨.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게 바로 진실의 목소리야. 6년 동안 사라졌다가 시든 꽃다발 하나 들고 나타나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소리치며 내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했나? 꿈깨. 거절당한 수치심은 방어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내 얼굴에 손가락질했다. 네가 애들 머릿속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나를 미워하도록 세뇌시킨 거야. 이 교활한 여자. 누군가를 세뇌시킬 필요도 없었어. 나는 그의 손가락을 쳐내며 침착하게 받아쳤다. 그동안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독이었어. 존재하지 않기를 선택한 건 당신이야, 민준 씨. 네. 엄마 말을 듣고 우리를 버리기로 선택한 것도 당신이고 이제 와서 네가 뿌린 씨앗을 거두면서 땅을 탓하지는 마. 민주는 좌절감에 신음했다. 그는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리고는 내 호화로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에 가려진 탐욕이 서려 있었다. 상관없어. 그가 소리쳤다. 나는 걔들 친아빠야. 출생신고서에도 내 이름이 있어. 나한테는 양육권이 있다고. 그리고 알아도 어머니께서 손주들을 몹시 보고 싶어 하셔. 넌 할머니와 손주들을 떼어놓을 권리가 없어. 할머니?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 웃음소리는 넓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구석에 있는 파일 캐비닛으로 걸어가
두꺼운 파란색 파일을 꺼내 민준 앞 책상에 던졌다. 파일은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읽어봐. 나는 명령했다. 민준은 망설이며 파일을 쳐다봤다. 이게 뭔데? 지난 6년 동안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유기와 학대의 디지털 기록 및 물적 증거들이야. 나는 날카롭게 설명했다. 내 엄마가 나를 쫓아낼 때 보낸 문자 메시지. 사본이 들어있어. 경비원이 나를 끌어내는 아파트 CCTV 녹화 영상도 있고 서연이가 dengu열로 죽을 뻔했을 때의 의료 기록도 있어. 그때 난 돈 한 푼 없었지. 당신이 내 모든 걸 막아버렸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계좌 이체 내역이야. 72개월 동안 존경하는 아버지 민준 씨로부터 아이들을 위해 단돈 1,000원도 이체된 적이 없어. 단 한 푼도.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나라 법은 명확해. 민준 씨. 나는 이제 완전히 승리한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동 유기는 형사 범죄야. 만약 네가 감히 양육권 소송을 위해 법정에 선다면 네가 얻는 건 양육권이 아니라 감방이 될 거라고 장담하지. 서울 최고의 변호사들이 내 뒤에 대기하고 있어. 넌 뭘 가졌지? 벨라가 쇼핑하고 남은 돈. 벨라의 이름이 언급되자 민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협상할 카드가 없었다. 그의 재정은 파탄났고 자존심은 무너졌으며 이제 그의 마지막 무기였던 아버지라는 지위마저 내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무뎌졌다. 서영아.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고 예전처럼 비겁한 민준으로 돌아갔다. 언제나 엄마 치마폭 뒤에 숨던 민준. 제발 어머니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 만약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갈 수 있다면 어쩌면 어머니께서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그리고 뭐 나는 재빨리 말을 잘랐다. 양육비 명목으로 내 돈을 뜯어낼 수 있겠지. 서준이와 서연이를 너희 사업 빚을 갚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야. 민주는 반박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피가 끓었다. 정말로 그의 마음에는 한 점의 애정도 없었다. 모든 것이 돈. 오직 돈뿐이었다. 나가. 나는 낮지만 힘주어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나가.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방을 울렸고 민주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내 사무실에서 나가. 내 인생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이나 내 엄마 얼굴을 내 아이들 앞에 들이밀 생각 마. 한 번만 더 학교 근처에서 내 그림자라도 보이면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줄 테니. 그리고 믿어도 민준 씨, 나한테는 지금 그럴 만한 돈과 권력이 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초라한 장미 꽃다발을 주워들었다. 그는 나를 흘끗 쳐다봤다. 뒤늦은 후회와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적이었던 서영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서영은 이미 죽었다.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 씨.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을 때 내가 불렀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내 어머니께 전해. 나는 다시 위험 있는 의자에 앉아 값비싼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 멍청한 유전자를 가진 가난한 여자가 방금 너희가 빚진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그러니 준비하라고 해. 다음 달 청구서는 조금 더 빡빡해질 테니까. 민준의 눈이 커지고 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상대가 더 이상 전 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의 목줄을 쥔 거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말없이 그는 뛰쳐나갔다. 내가 군림하는 상아탑에서 도망치듯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푹신한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댔다. 후련했다. 정말 후련했다. 복수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었다. 그동안 나를 미세하게 쳐내고 있던 과거의 사슬을 마침내 끊어냈기 때문이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니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이제 괜찮으세요, 대표님.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괜찮아, 니나씨. 아이들 들여보내줘.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자. 그 만남이 있고 2달 후 서울의 하늘은 마치 진정한 자유를 축하하듯 맑게 개었다. 하지만 그 맑은 하늘은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 주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박 여사와 민준의 운명 위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아침
하얀 기둥이 인상적인 그 집 앞은 소란스러웠다. 파티 때문이 아니었다. 은행의 자산 압류, 집행 때문이었다. 커다란 트럭들이 대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제 소파, 고급 옷장, 그리고 다른 사치품들을 집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압류라고 쓰인 커다란 빨간 스티커가 대문과 현관문에 눈에 띄게 붙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며 내 눈을 더럽힐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어디에나 있었다. 텔레비전, 신문,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가십 계정까지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명망가의 몰락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나는 태블릿으로 이웃들이 찍은 아마추어 영상을 보았다. 영상 속에는 박 여사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은행 직원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항상 높게 빗어 올렸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고 주름져 보였다. 내 집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강도야. 나 높은 사람 많이 알아요. 다 신고할 거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직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한때 비 오는 날, 내 여행 가방을 걷어찼던 박 여사는 이제 자신의 궁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끼고 있었다. 인과응보는 주소를 틀리는 법이 없다. 단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릴 뿐이다. 민준은 어디에 있었을까? 영상 구석에서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압류 스티커가 붙고 있는 자신의 고급 세단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망연자실해 보였지만 그의 가장 큰 절망은 재산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 때문이었다. 한 여자가 루이비통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집에서 나왔다. 벨라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울부짖는 박 여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택시로 빠르게 걸어갔다. 민준이 그녀를 쫓아가 팔을 잡았다. 자기야, 어디가? 우리 같이 이겨내야지. 날 버리지 마. 벨라가 거칠게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취재하던 기자의 카메라에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같이. 내가 너랑 같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 것 같아? 정신 차려. 민준아. 난 네가 부자라서 결혼한 거야. 네가 가난해졌는데 내가 왜 남아있겠어. 네. 그 허영심 많은 엄마나 잘 챙겨. 벨라는 택시에 올라타 문을 세게 닫았다. 구경꾼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내, 그녀 때문에 나와 아이들을 버렸던 그 아내가 이제 그가 무너지자 쓰레기처럼 그를 버렸다. 나는 태블릿을 껐다. 충분했다. 더 볼 필요도 없었다. 마음속에 환호성이나 사악한 웃음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연민만이 느껴졌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연민. 최고의 복수는 내 손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으로 무너져 내리는 동안 내가 그들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걸어 나갔다.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엄마, 명랑한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깼다. 서준이와 서연이가 내게 달려왔다. 막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볼은 건강하게 발그레했다. 엄마, 이것 봐요. 서준이 또 100점 맞았어요. 서준이가 시험지를 내밀며 자랑했다. 서연이도요. 서연이는 선생님한테 피아노 잘 친다고 칭찬받았어요. 서연이도 지지 않으려는 듯 말을 보탰다. 나는 무릎을 굽히고 2 팔을 활짝 벌려 나의 2 작은 천사를 껴안았다. 아이들의 땀 냄새와 특유의 베이비 로션 향이 섞인 채취는 내게 천국의 향기였다. 우리 아들, 딸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아이들의 정수리에 번갈아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내 눈가를 닦으며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행복의 눈물이야, 아가. 엄마는 그냥 너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 서준이가 내 목을 꼭 껴안았다. 우린 돈 많은 아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엄마? 우리에겐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 민준과 박 여사는 아마 지금쯤 좁은 옥탑방에서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정확히
6년 전 내가 겪었던 것처럼 차이점이라면 나는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랑과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남은 인생을 갉아먹을 후회와 증오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일어서서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자, 들어가자.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놨어. 우리는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발코니와 과거의 기억은 저편에 남겨둔 채 유리문이 굳게 닫혔다. 내 이름은 서영. 나는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짓밟혔었다. 하지만 나는 부서지기를 거부했다. 나는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었고 모욕을 성공으로 가는 계단으로 삼았다. 그들과의 내 이야기는 끝났다. 내 인생의 낡은 책의 마지막 장은 굳게 닫혔다. 이제 나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 행복에 관한 책, 독립에 관한 책,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할 밝은 미래에 관한 책,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장들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을